얘들아 같이 볼게요. 자, 오늘 교과서 140쪽 교술갈래의 이해와 글쓰기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옆에 얘들아 교술갈래가 뭐야? 뭔지 혹시 아시는 분? 우리가 지금 서정, 서사, 극 배웠고 마지막으로 문학의 갈래 중에 제일 나중에 거 교술갈래 배우는 건데 교술갈래가 무엇인지 혹시 아시는 분? 어딘가에 써있을 것 같은데. 써있네. 맞아, 읽어봐. 그 대상이나 세계를 묘사하거나 설명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문학 양식. 그쵸? 그걸 교술이라고 하는데 너무 어려운 말이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우리가 일기 쓰거나 수필 쓰는 그런 모든 장르를 다 교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 141쪽에 있는 거기 네모칸 한번 읽어볼게요. 경민이가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어디요? 그 141쪽에 있는 알아두기. 알아두기. 아하하하. 여기 다 읽어요? 네. 교술관의 특성과 형성화 방법. 그거 너무 많아요. 대상이나 세계에 관심을 갖고 그 대상이나 세계를 묘사하거나 설명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내는 문학 양식을 교술이라고 한다. 첫 줄에 밑줄 칠게요. 대상이나 세계에 관심을 갖고 그 대상이나 세계를 묘사하거나 설명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문학 양식. 동그라미 치고 교술. 이것이 바로 교술갈래에 대한 개념이에요. 근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 교술갈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영상 짧게 볼게요. 2분밖에 안 되니까 집중할게요. 교술갈래란 무엇일까? 시, 소설, 희곡처럼 작가의 생산력으로 허구의 이야기를 다루는 문학작품과는 달리 작가가 직접 체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쓰는 문학작품들을 교술갈래라고 해. 설, 기 등의 한문문학과 수필, 편지, 일기, 기행문 등이 교술갈래에 속하지. 시는 작가가 시적 화자를 만들어 대신 말하게 하고 소설이나 극이 등장인물을 만들어 이야기를 풀어나간다면 교술갈래의 작품들은 작가가 직접 이야기를 풀어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물, 사건 등에 대한 필자의 경험이나 생각을 읽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설득하는 양식이지. 교술은 가르쳐 전해주다 라는 뜻이야. 다시 말하자면 어떤 사실을 서술하거나 전달할 목적으로 쓰여진다는 것이지. 그래서 교술갈래의 문학들은 대체로 설득적이고 교훈적인 성격을 지닌 경우가 많아. 교술갈래의 대표적인 갈래가 바로 수필이야. 수필은 글쓴이가 어떤 경험을 하고 그것에서 깨닫고 느낀 것을 정리한 것인데 우리는 이 수필을 읽고 글쓴이의 생각, 가치관, 인생관 등을 알 수 있어. 교술갈래는 시처럼 운율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소설처럼 구성이 복잡할 필요도 없어. 표현의 일정한 형식이 없지. 자신의 객관적 체험을 진술하지만 그 안에 자신의 통찰, 깨달음, 반성, 성찰 등을 담기 때문에 문학적 가치가 있어. 따라서 교술갈래를 읽을 땐 어떤 경험으로부터 어떤 교훈을 이끌어내고 있는지 살피며 읽는 것이 좋겠지? 여기까지. 뭔 내용인지 좀 알겠어, 얘들아? 그냥 너네가 적고 싶은 이야기를 글로 적었을 때 깨달음이나 교훈을 줄 수 있으면 다 교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제일 자유로운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경민이가 이어서 두 번째 줄부터 읽어주세요. 교술갈래에서는 대상이나 세계에 대한 개인의 경험, 사색, 성찰 등을 개성적인 발상이나 문체로 형상화한다. 교술갈래에서는 대상이나 세계에 대한 개인의 경험 혹은 사색, 깊게 생각한 내용, 성찰, 반성한 내용들을 자기 개인적인 창조적인 것으로 발상하고 그다음 문체는 글을 쓰는 필체를 말하는 거죠. 글을 쓰는 그 투로 형상화한다, 작성한다는 뜻인데요. 설, 기, 수필이 포함되는데 수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기부터 시작해서 낙서까지를 다 수필이라고 하고 설이나 기는 땡땡설, 땡땡기로 제목이 끝나는데 한문 수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 쓰던 수필을 설이나 기라고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설기, 수필이 교술갈래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문학의 갈래
서정, 서사, 극, 교술 배우고 마지막으로 교술 갈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담아서 글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규현이가 읽어볼게요. 마지막 일상의 경험에서부터. 일사의 경험에서 박쥐는 손들을 깜짝하고 하는 사람의 경험에 박쥐를 부여해 그에 대한 글을 쓰는 경험은 오래전에 밤에 어떻게 있는지 되새길 수 있다. 아가 이러한 교수의 활동은 자신의 삶을 이거 관심있게 바라보고 성찰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글을 쓰는 거고 넘겨봅시다. 넘겨서 우리는 박지원 작가의 상기라는 작품 볼 건데 상 뒤에 있는 기는 땡땡 기로 들어가니까 수필인 건 알겠어. 근데 상이 뭐냐면 이 한자가 뭔지 혹시 아시는 분? 코끼리 상자예요. 눈치껏 옆에 보시면 코끼리 그림이 있잖아요. 그쵸? 코끼리를 보고 박지원이 느꼈던 것을 적은 작품이 상기가 되겠습니다. 코끼리 상자예요. 그래서 이거는 코끼리를 본 경험을 바탕으로 대상을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지를 가지고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박지원과 상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영상 본 다음에 본문 들어갈게요. 짧아요. 짧으니까 잠깐 볼게요. 작가 박지원. 연암 박지원은 1737년 한양에서 태어났으며 조선 후기의 실학자이자 문인이다. 박제가 홍대용 등과 함께 북학파를 이끌었던 수장으로서 청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일 것을 주장했던 선구적인 실학자이다. 1780년 친척이 사은사가 되어 청나라를 방문할 때 동행하였는데 이때의 경험을 기록한 열하일기를 통해 새로운 문물을 소개하고 당시 조선 사회의 문제점을 비판하였다. 이외에 주요 저서로 연암집이 있고 주요 작품으로는 양반전, 호질, 예덕선생전, 광문자전 등이 있다. 연암의 소설들은 사실적 문체와 풍자적, 비판적 성격이 두드러지며 특히 양반들의 공리공론과 타락상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근대 사회를 예견하는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여기까지. 박지원이 이런 사람인데 박지원 작품 중에서 상기도 중요한데 그거 말고 양반전이라든지 뭐 호질 이런 것들이 고3 되면 반드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박지원 작가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는 이제 오늘 상기 작품 볼게요. 본문 한번 봅시다. 142쪽 볼게요. 이것도 짧은데 내용이 얘들아 별로 없잖아. 기승전결식으로 되어 있어서 나누는 거 먼저 해볼게요. 첫 줄에 만일 앞에 기라고 적읍시다. 기승전결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만일 앞에 기라고 적고 다섯 줄 내려와서 예전에 보이니까 여섯 번째 줄에 예전에 동해 바닷가를 보여? 네. 거기 앞에 슥이라고 적을게요. 그다음에 넘기지 말고 끝에서 세 번째 줄 어떤 사람은 코를이라고 보여? 끝에서 세 번째 줄 어떤 사람은 코를 불이라고 착각하고 그 앞에 전이라고 적을게요. 그다음에 넘겨서 쭉 넘겨서 146쪽 보입니까? 네. 첫 줄에 우리가 배운 것으로 라는 거 앞에 결이라고 적으면 돼요. 기승전결 먼저 나눠놓고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가지고 보면서 소개 한번 보고 본문 바로 들어갈게요. 이것도 짧아요. 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함께 볼 작품은 열하일기의 산장잡기에 실려있는 글 박지원 선생의 상기입니다. 산장잡기는 북경을 여행하면서 쓴 글을 모은 책이죠. 그 중에 하나인 상기는 바로 코끼리에 대해 쓴 글입니다. 여기서 상이 바로 코끼리 상자거든요. 이 박지원 선생은 예전부터 관찰력과 지성이 아주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분이 코끼리에 대해 쓰셨다면 단순히 코끼리 참 신기하다 여기서 그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럼 한번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도대체 박지원 선생은 코끼리의 모습에서 무엇을 발견하셨는지 알아볼게요. 자, 글의 구성을 먼저 보면요. 상기는 기승전결로 구성되어 있어요. 박지원 선생이 코끼리의 첫인상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요. 외양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한 다음에 사람들이 코끼리를 두고 하는 말이 엉터리임을 말하고요. 결국 고정불변의 이치란 존재하지 않는 것, 즉 이 글의 주제를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코끼리를 처음 본 박지원 선생은 진기하고 괴이하고 어마어마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 연경, 여기서 연경은 북경의 옛날 이름이에요. 연경에서 16마리의 코끼리떼를 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쇠사슬에 묶여 있어서 움직이는 걸 못 봤대요. 그런데 이번에 드디어 열하행궁의 서쪽에서 2마리의 코끼리가 움직이는 걸 본 거예요. 이때의 간회를 뭐라고 묘사하냐면요. 가는 것이 마치 비바람이 지나가는 듯 하고요. 예전에 동해바다를 지날 때 새벽에 파도 위에 무언가 발처럼 서 있는 물체를 본 일이 있는데요. 정말 집채만큼 큰 것이었거든요. 바다 짐승이었을 테니까 고래일 가능성도 있겠죠? 코끼리는 그때 동해에서 보았던 것과 참으로 흡사한 모습입니다.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소의 몸뚱이에 나귀의 꼬리, 낙타의 무릎에 호랑이의 발, 짧은 털, 회색의 빛깔, 어진 모습, 슬픈 소리를 가졌다. 귀는 구름을 들이운 듯하고 눈은 초승달 같으며 2개의 어금니 크기는 2아름이나 되고 키는 1장. 여기서 장은 길이의 단위예요. 한 3m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키는 1장 남짓이나 되었대요. 코는 어금니보다 길어서 자벌레처럼 구부렸다 폈다 하며 굼벵이처럼 구부러지기도 한다. 코 끝은 누의 끝 부분처럼 생겼는데 거기에 족집게처럼 물건을 끼워서 둘둘 말아 입에 집어넣는다. 사람들은 새로운 동물인 코끼리를 그대로 제대로 보지 못해요. 코끼리의 코를 코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다리가 5개라고 하고요. 눈이 쥐처럼 작다고도 합니다. 코와 어금니 사이에 그 작은 부분만 보니까 그렇죠. 사람들은 조그만 것 하나도 꼭 하늘에서 그 근거를 찾아요. 그런데 솔직히 하늘이 사물 하나하나에 어떻게 이름을 다 지었겠어요. 심지어 인간들은요. 하늘을 두고도 천이라고도 했다가 건이라고도 했다가 재라고도 했다가 신이라고도 하잖아요. 또 이와 기를 재료로 쉼없이 만물을 펴내는 게 조물주라고요? 잠깐만요.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주역, 거기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늘이 혼돈에서 만물을 만들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건데요? 그 혼돈 속에서 사물이 분별되지 않는 상태 속에서 모든 사물을 만들어냈다고요? 자, 국수집을 예로 들어볼게요. 국수집에서 국수를 뽑을 때 국수가루가 일정하게 되든가요? 고운 가루도 있고 굵은 가루도 있고 거친 가루도 있죠. 그걸 갈아내는 건 맷돌이고요. 비유하자면 조물주의 행위는 맷돌일 뿐이에요. 가루가 거치거나 굵거나 고운 데는 뜻이 없다고요. 하지만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뿌리 있는 것에게는 윗니를 주지 않는다. 자, 이것과 같은 말이 뭐냐면요. 날개가 있으면 다리는 2개뿐이다. 꽃이 좋으면 열매가 시원찮다. 고려시대 이인로 선생이 그러셨죠. 사람도 다를 게 없다. 재주가 뛰어나면 공명은 떠나가서 함께하지 않는다. 권필 선생께서는 소는 윗니가 없고 범은 뿔이 없거니 천도는 공평하게 부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뛰어난 재주로 명성과 공명을 함께 누리려 드는 것은 뿔 달린 범과 같다. 기다리는 것은 재앙뿐이니 어찌 삼가지 않겠는가 라고까지 이야기하셨죠. 자, 이 모든 이야기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통찰이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재주가 있고 뛰어나서 그 자리를 얻었을 때 겸손하게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눈을 흘겨뜨면서 재주가 있는 사람에게는 너는 공명을 얻지는 못할 거야. 넌 망할 거야. 하늘은 공평하니까 네 겉모습이 아름답다면 네 재주는 시원치 않을 거야. 이렇게 먼저 판단을 내리는 건 정말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날 때부터 정해지는 운명의 끝이 정해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하지만 꽉 막힌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코끼리를 자신의 틀에 맞춰서 해석하도록 강요합니다. 박지원 선생이 이빨은 왜 있지? 라고 따지면 씹게 하려고 하죠. 하고 대답합니다. 그럼 사물은 씹도록 한 건 왜 그런 거지? 짐승이라 땅에서 먹을 것을 구하려고요. 불이도 좀 도움이 되죠. 그럼 박지원 선생이 이렇게 묻죠. 그런 것들은 코끼리에 적용이 되지 않잖아. 이빨이 반드시 씹는 거면 코끼리는 왜 쓸데가 없는 어금니가 저렇게 크게 나 있나? 어금니가 땅에 먼저 닿잖아. 불편하지? 그건 코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그럼 조물주는 왜 차라리 어금니를 없애고 코를 짧게 하지 않았는가? 그럼 할 말이 없어지죠. 봐요. 코끼리를 보고도 그 이치를 몰라요. 주역을 보고 이치를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주역의 괴라고 인간과 자연의 존재 그리고 변화의 원리를 상징하는 기호가 있어요.
괴 안에 나오는 상징 기호들끼리의 결합이 엄청 복잡하대요. 그러니까 박지원 선생의 말은 이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돼서 해석될 수가 없다. 그것들의 사이에서의 작용은 아주 미묘한 것이다.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이거겠죠. 자, 마무리할 단계예요. 그래서 코끼리의 의미는 무엇이냐? 코끼리를 보는 관점의 차이를 통해서 편협한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견고한지 보여주는 대상인 거죠. 그리고 그 틀은 반드시 깨져야만 하는 거고요. 박지원 선생의 상기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문학캐스트.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이제 본문으로 같이 좀 정리해 볼게요, 얘들아. 자, 교과서 142쪽으로 오십시오. 코끼리에 관해 이야기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통념, 그러니까 모두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좀 반박하시면서 박지원 선생이 결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 교과서로 볼게요. 박지원 선생님 이런 사람이고 실학자여서 아마 사회 시간에도 더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열하일기라는 걸 저술 했는데 그 내용 안에서 문학작품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열하일기 시간 된다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론 주장했다고 하는데 사회 시간이랑 관련된 내용이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시면 돼요. 상기부터 첫 줄부터 보겠습니다. 만일 앞에 기라고 적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보시면 만일 진기하고 괴이하고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것을 볼 요량이라면 먼저 선무문 안으로 가서 코끼리 우리를 구경하면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 첫 줄에 한번 밑줄 쳐볼게요. 진기하고 괴이하고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것, 이걸 뭐라고 부를까? 이게 뭘까? 진기하고 괴이하고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것. 박지원이 이거 뭘 보고 쓴 거라고 했지? 그럼 이건 바로 코끼리를 얘기하는 거겠죠? 진기하고 괴이하고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것에 밑줄 치고 코끼리라고 적어주세요. 그것을 볼 거라면 먼저 선무문 안으로 가래. 선무문이 중국 베이징, 아까 북경이라고 얘기했던 부분 있죠? 그걸 지금 베이징이라고 하는데 거기 안으로 가서 코끼리 우리를 구경하면 될 거래. 그럼 코끼리를 본 작가는 코끼리가 진기하고 괴이하고 대단하고 어마어마하다라고 느꼈던 거겠죠? 계속 다음부터 이어서 보면 내가 연경에서 본 코끼리는 16마리였는데 모두 쇠사슬로 발이 묶여서 움직이는 건 보지 못했대. 그러니까 거대한 덩치만 봤대요. 옛날에 과거에 코끼리를 한번 보긴 본 거지. 그래서 거기 한번 밑줄 쳐볼게요. 내가 연경에서 본 코끼리 밑줄. 코끼리를 본 첫 번째 경험인데 지금은 아니니까 옛날 걸 뭐라고 하지? 두 글자로? 현재 말고 그 옛날 거. 과거라고 하죠. 그래서 코끼리를 본 첫 번째 경험은 과거예요. 과거. 내가 연경에서 본 코끼리의 과거라고 적고 코끼리 과거에 한번 보긴 봤어요. 네, 모두 묶여있어서 보지 못했대. 그런데 세모 쳐볼까? 그 뒷줄이 중요하다는 거지. 그 뒷줄에 밑줄 쳐볼게요. 그런데가 나오면 앞줄보다 뒷줄에 더 임팩트를 준다는 거야. 지금 열하 행궁 서쪽에서 코끼리 2마리를 봤어. 지금 본 건데 이게 두 번째 경험인데 이게 바로 얘한테 더 인상 깊었던 경험이었던 거지. 코끼리를 본 두 번째 경험이고 지금의 동그라미 한번 해줄게요. 보니까 어떠냐면 밑줄 칠게요. 다 밑줄. 온몸이 꿈틀거리며 가는 것이 마치 비바람이 지나가는 듯 실로 굉장하였다. 코끼리를 봤는데 과거에 본 거랑 현재에 본 걸 비교해 봤더니 지금 경이로움이라는 감정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밑줄 치고 거기 그리고 보시면 마치 비바람이 지나가는 듯이라고 돼 있어. 듯에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뭐뭐처럼 뭐뭐 같이 뭐뭐인 듯 뭐뭐인 양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비유법 중에 뭐라고 부르지? 비유에는 은유랑 뭐가 있어? 직유가 있어요. 그쵸? 은유는 A는 B다 이렇게 나오는 게 은유고 뭐뭐처럼 뭐뭐 같이 이렇게 나오는 게 직유법이죠. 그래서 거기 듯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직유법이라고 적어볼게요. 그러면 이 기 내용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과거와 현재의 경험을 대비했어요. 그쵸? 첫 번째 경험과 두 번째 경험을 대비해서 비유법을 사용하고 코끼리를 보고 느낀 경이로움, 감탄을 표현하고 있는 게 기까지 내용이에요. 필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움직이는 코끼리를 보았을 때 느낀 충격, 놀람, 경이로움을 얘기하고 이제 뒤에 가서 승 내용 얘기할 거예요. 과거와 현재의 경험을 대비함. 비유법 중에 직유법 사용했고요.
코끼리를 보고 느낀 경이로움을 표현하고 있어요. 넘어가도 될까요, 이제? 시간 조금 드릴까? 에어컨도 조금 더 올려주시면. 추워? 이거 잠깐 그럼 껐다가 다시 켜자. 에어컨 오래 켜면 안 좋아가지고. 자, 그러면 승 내용부터 이어서 볼게요. 예전에부터의 승이라고 적어볼게요. 그럼 내가 예전에를 얘기한다는 건 이제 과거 얘기한다는 거죠. 예전에다가 승이라고 적고 과거라고 적어봅시다. 옛날 경험을 읽어볼 건데 이거 누가 읽을 거냐면 자 나윤이가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응. 예전에 동네 바닷가를 수분을 지나가다가 파도 위에 말처럼 서 있는 모습을 그렇다면 얘들아 지금 이거 계속 코끼리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파도 위에 말처럼 서 있는 물체 밑줄 쳐봐. 얘는 뭘까요? 코끼리일까요? 네. 뒤를 한번 읽어보자. 다시 뒤를 읽어볼게요. 무수히부터 읽어주세요. 무수히 많기도 하고 모두 지칠 만큼 크기도 해요. 무수히인지 진실인지 알 수가 없었다. 해가 뜨기를 기다렸다가 자세히 뒤돌아봤지만 해가 떠오르기 전에도 다시 숨어버렸다. 지금 멸종이 걸려있어 코끼리를 위해 생각해보는데 그때 동네에서 먹었던 것과 참을 흡사했다. 그러면 밑줄 쳤던 파도 위에 말처럼 서 있는 물체는 코끼리는 아니지만 코끼리와 비슷한 어떤 물체겠죠? 뒤를까지 봤을 때 적어볼게요. 코끼리와 비슷한 물체. 예전에 과거 때 서쪽 행궁에서 코끼리를 지금 봤는데 그것과 비슷한 것을 봤던 것만 같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윤이가 읽어준 거에서 세 번째 줄에 지금의 동그라미 한번 해볼까? 12번째 줄, 11번째 줄? 지금의 한번 동그라미 치고 10걸음 거리 엄청 코앞에서 코끼리를 보니까 그때 봤던 애가 코끼리는 아니지만 비슷했구나 라고 생각되는 거야. 그러면 과거와 현재의 경험을 지금 연결하고 있어요. 둘 다 엄청 거대한 걸 봤으니까 느낀 심정이 비슷해서 그게 생각이 난 거지. 그 몸체를 생각해보면부터 계속 읽어볼게요. 그 몸체를 생각해보면 소의 몸뚱이에 나귀의 꼬리, 낙타의 물에 호랑이의 발, 빨간이가 흑색의 깃발, 어진 연습, 슬픈 소리를 듣다. 그는 온 그림을 가고 이젠 시간과 같으며 두 개의 여왕의 소리를 놓고 어머니만 듣고 참 한가운데 지금 이거 묘사하고 있는 거 어떤 애야? 동물 중에? 코끼리를 묘사해주고 있는 거야. 우린 지금 코끼리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까 코끼리 생각하면서 보시면 돼요. 코끼리 묘사하고 있고 이제는 코끼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그 코를 묘사한 부분이 나올 거야. 읽어볼게요. 어린 곳에 가서 부모님처럼 두렵다 속도 아니라 부모님처럼 두려워지지 않아 코끝은 이런 코끝처럼 생겼는데 그게 코끝처럼 부풀어서 모두 말하는 어떤 사람은 코를 들이마고 툭툭하고 코끼리를 코를 치는데 여기까지 볼게요. 일단 지금 읽기 전 어떤 사람은까지 읽기 전 보면 그 몸체를 생각해 보면부터 한 장 남짓이나 되었다가 코끼리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코는부터가 이제 집어넣는다까지 있는 거 우리 승 부분 끝나는 부분까지가 코끼리 큐 모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코끼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겼는지 묘사해주고 있는 내용이 승 내용이야. 이 내용은 처음에 코끼리 봤을 때 나 충격적이었어. 근데 그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냐면 하면서 승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승 내용입니다. 묘사하면서 자벌레처럼 구부렸다 폈다가 군뱅이처럼 뭐뭐 했다가 또 누에의 끝부분처럼 뭐뭐 했다가 사람들이 코끼리를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알만한 걸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계속 묘사해주고 있어요. 전 내용부터 볼게요. 어떤 사람은부터 누가 읽을 거냐면 예원이가 읽어봅시다. 여기까지. 어떤 사람은 뭐뭐 같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줄 묶어서 코끼리에 대한 엉뚱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의 예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시라고 적고 코끼리에 대한 엉뚱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의 예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코가 너무 기니까 어떤 사람은 다리가 5개인가? 라고 생각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코가 아닐 거야, 부리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눈이 쥐와 같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오해하는 거지만 하면서 박지원이 이제 자기 생각을 말해주겠죠. 그 뒷부분 예원이가 읽어볼게요.
그러면 몸뚱이를 통틀어 가장 작은 놈의 밑줄 쳐보자. 뒷부분을 살짝 봤을 때 이게 그 신체 부위 중에 어디일 것 같아? 코끼리의 몸뚱이를 통틀어 가장 작은 놈. 뒤에 살짝 보면 바로 나와요. 눈이죠. 그쵸? 밑줄 치고 몸뚱이를 통틀어 가장 작은 놈은 눈이에요. 이게 옛날에 쓰여진 한문으로 썼던 그 박지원이 옛날에 썼던 거기 때문에 뭔가가 뭐를 지칭하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럼 이 눈을 가지고만 보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거래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걸 뭐라고 해요? 그 뭘까요? 하나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걸 일반화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건 잘못하는 거죠. 이런 걸 그래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불러요. 그쵸? 멋들어진 말을 하나 배웠어. 여기 한번 밑줄 칠게요. 몸뚱이를 통틀어 가장 작은 놈, 눈을 가지고만 보기 때문에 엉뚱한 오해가 생기는 거죠. 사물의 일부분만 보고 섣부르게 잘못 판단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부릅니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대체로 코끼리의 눈은 매우 가늘어서 마치 간사한 사람이 아양을 떨 때 눈이 먼저 웃는 것처럼 보인다. 이게 되게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 인식인데 뭐라고 적을 거냐면 코끼리 눈에 대한 사람들의 보편적인 인식이 이렇게 부정적인 관념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인식이라고 적으면 돼요. 사람들이 코끼리 눈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간사한 사람이 아양 떨 때 웃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했어요. 부정적인 관점이 나왔으면 뒤에 긍정적인 관점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러나라고 되어 있네. 세모 한번 쳐볼게요. 그러나라고 하면 아까도 말했잖아. 앞부분보다 그러나 뒷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뒷부분에서 하고 싶은 말이 나와. 그 어진 상품은 바로 이 눈에서 나온다. 박지원은 코끼리의 눈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긍정적 관점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그러나 뒷부분이 긍정적 관점.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성급한 일반화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보편적인 인식으로 코끼리의 눈을 안 좋게 생각하는데 박지원 이 사람은 그러나 이 어진 상품은 여기서 나온다 하면서 코끼리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제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걸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예시를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해줘요. 강희 황제 때였다부터 누가 읽을 거냐면 채원이가 읽어봅시다. 강해 황제는 중국 청나라 때 황제인데 남해자라는 곳은 옆에 쓱 보면 동물원이에요. 동물원에 사나운 호랑이 2마리가 있었어. 길들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이 황제가 화가 나서 코끼리 우리에 가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계속 읽어볼게요. 호랑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센 짐승이죠. 근데 코끼리가 놀라서 코를 한번 휘둘렀다가 그 2마리가 한 번에 죽어버린 거야. 코끼리 코가 이렇게 힘이 세다는 걸 보여주는 일화예요. 그 다음 계속 읽어볼게요. 코끼리가 검을 일부러 죽인 건 아니고 우연하게 실수로 죽였는데 코끼리 코가 이렇게 힘이 세다는 걸 알려주려고 그냥 일화 잠깐 제시했어요. 그 다음 이어서 볼게요. 털억은 얘들아 털 얘기하는 건데 그 다음 밑줄 쳐볼게요. 사람들은 세상의 사물 중에 털만한 작은 것이라도 하늘에서 그 근거를 찾는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하늘이 뭔가 다 뜻이 있어서 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하늘의 이치에 관해서 모두 다 하늘에서 다 뜻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랬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모 쳐볼게요. 박지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하늘이 어찌 하나하나 이름을 다 지었겠는가. 꼭 다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하늘에서 그걸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계속 읽어볼게요. 채원이. 보시면 형체로 말하자면 하늘을 천이라고도 부르고 성정으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성질 같은 걸로 말하면 건이라고 부르고 주제하는 거 존재라고 본다면 하느님이라고 상제라고 생각하고
오묘한 작용으로 보자면 하늘이 신과 같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을 부르는 다양한 이름이 있다는 건 하늘이 그만큼 다 모습이 다양하다는 건데 그걸 하늘의 가변성, 변한다고 해서 가변성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하늘이 하나로만 존재하지 않고 다양한데 어떻게 하늘에서 다 이렇게 온갖 기준을 다 제시했겠는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기해보면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불리는 하늘의 이름을 보면서 가변성 얘기하고 그러니까 하늘이 모든 것을 다 기준을 들고 만들지 않았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필기하고 그 다음 부분부터 다시 볼게요. 일단 먼저 적어볼게요. 그 뒷부분에 이와 기 나오는 내용이 좀 어려워서 여기까지 한번 하고 한 템포 쉬었다가 바로 볼게요. 자, 채원이 다 적었으면 읽어서 읽어주세요. 볼게요. 여기까지. 모든 사물의 근거를 하늘에서 찾는 사람들의 인식을 보여주면서 또 이와 기를 화로와 풀무로 삼는데 이와 기는 뭐냐면 얘들아 만물의 이치를 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보이는 거 물질이 되는 걸 기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회하는 거 아니니까 그 정도로만 이해하면 돼요. 이는 그러니까 생각 같은 거, 이념, 이치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 이치를 담고 있는 물체가 있을 거 아니야. 생물이 그걸 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와 기를 화로와 풀무로 삼고 만물을 두루 펴내는 것을 조물주 하늘이라고 하니 이는 하늘이 마치 장인이 돼서 뭔가를 다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한다. 조물주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라는 보편적인 인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보시면 봐봐. 그 하늘을 마치 솜씨 좋은 장인이라고 하는데 그럼 솜씨 좋은 장인에 한번 밑줄 쳐볼게요. 그 장인이 다 망치와 끌 이런 걸 가지고 계속 만들어내서 모든 것을 뜻이 있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라고 돼 있는 건데 그럼 이 문장에서 우리 지금 사람들은 세상의 사물 중 천억만한 작은 것이라도부터 지금 솜씨 좋은 장인 있는 말까지 해서 하늘을 지칭하고 있는 말들이 있어요. 뭐뭐 있을까? 하늘을 지칭하는 말들이 있어. 지금 채원이가 읽은 부분에서. 천의 동그라미, 또 건의 동그라미, 또 상제 동그라미, 또 신 동그라미, 마지막으로 솜씨 좋은 장인까지 동그라미. 지금 하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렇게 5가지가 지금 여기서 지금 다른 말로 하늘을 부르고 있는 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내용이 그래서 사람들이 하늘을 다 만물의 근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그런 까닭에 주역에 이르기를부터 볼게요. 채원이가 읽어봅시다. 거기 볼게요. 혼돈이란부터 상태와 같다에 쭉 밑줄 쳐봅시다. 뭐뭐란 뭐뭐이다 라고 하는 걸 무슨 법이라고 하지? 그거 말고. 뭐뭐란 뭐뭐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해준, 말했네. 그걸 정의라고 해요, 얘들아. 혼돈이란 뭐뭐와 같다 라고 얘기하는 거 혼돈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개념에 대해서 정의라고 적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역에서 말하는 혼돈의 개념은 하늘이 만물을 만들 때의 상태, 얼마나 혼란했는지 그 빛이 검고 모양이 햇비가 내리는 듯 하여 비유하자면 새벽이 되었지만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상태에서 깜깜한 상태와 같다 라고 주역에서 말했지만 박지원이 말해요. 나는 알지 못하겠다 라고 하면서 그 뒷줄에 누구요? 그 뒷줄에 밑줄 칠게요. 캄캄하고 흑비 자우탄 속에서 하늘이 과연 어떤 물건을 만들어냈을까? 밑줄. 그러니까 주역에서는 혼돈이 상태에서 그 깜깜한 상태에서 하느님이 뭔가를 다 만들었다고 하는데 박지원이 말해요. 캄캄하고 흑비 자욱한 그 어둠 속에서 하늘이 과연 어떤 물건을 만들어냈을까라고 하면서 혼돈 상태에서 이런 게 만들어졌을까 하는 거에 대한 비판적 의문을 제시해요. 하늘이 그랬을까라고 해요. 그러면서 국수집에서 보리를 갈면 작거나 크거나 가늘거나 굵거나 할 것 없이 뒤섞여 바닥에 쏟아진다. 무릇 맷돌의 작용이란 하늘도 그런 것이니까 가루가 가늘거나 굵거나 무슨 의도가 있었겠는가, 의도가 없었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만 볼 건데
정리하면 혼돈 상태에서 하늘이 만물을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얘가 이제 비판적 인식을 가지게 되면서 만물을 만들 때 상태를 그 독수집에서 볼이 가는 상태에 비유하는 거야. 그러면서 맷돌의 작용이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이거를 같은 말로 얘가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니까 하늘의 작용을 맷돌의 작용이라고 하면서 그냥 돌고 있는 것 뿐이니까 모든 것은 다 의도 없이 우연히 만들어진 거다. 국수가 만들어지는 거랑 똑같이 하늘도 우리를 창조할 때 그렇게 했다. 어떤 의도가 있어서 모든 것들에 하나하나 이름을 붙인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끝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부터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반박이 나오는 거라 조금 더 중요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내용 중에 한자가 같이 있어가지고 어려운 말이 좀 있어. 근데 교과서에 다 이렇게 주석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읽어보시면서 한번 점검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